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기이하거나 소름 돋는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오늘 이 사연을 읽으면서 와, 실제로 이런 일이 있구나 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법한 일을 사연자분께서 겪으셨다고 하네요. 오늘도 세 가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톡톡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초반의 할머니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 하나로 혼자 키워왔어요. 정말이지 산전수전을 다 겪어내며 키웠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수술도 여러 번 받았고, 그러는 와중에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제가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힘들겠지만 그때는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편견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나 사람들과 마주치게 될 일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성격도 세질 수밖에 없긴 했어요.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주위에서 독하다는 소리를 들어가며 온 힘을 다해 아이를 키워냈어요. 병도 이겨낼 수 있게, 학교도 제대로 갈 수 있게, 그리고 결혼도 부족함 없이 시킬 수 있게 말이죠. 그 과정에서 제가 돈을 가장 많이 쓴 부분은 다름 아닌 저의 보험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잘못된다면 남겨질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엄마 죽으면 너는 이 서류를 가지고 꼭 여기로 찾아가야 한다. 알겠지? 이런 교육을 어린애들에게 시키는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그렇게 독하게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그 덕에 아들은 아주 잘 자랐어요. 좋은 학교도 갔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던 건지 애가 버릇은 좀 없었어요. 하지만 제 앞가림을 하는 어른으로 큰 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많이 감사했어요. 아팠을 땐 제발 건강만 하게 해달라고 빌었던 시절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아들을 키워오면서 기억이 나는 몇몇 순간들이 있는데 무사히 중학교를 입학한 것과 첫 취직을 한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결혼하겠다고 여자 하나를 데려왔을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며느리는 정말 참한 아이였어요. 어디서 저런 아이를 데려왔나 싶을 만큼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 가지 흠 아닌 흠이 있다면 제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어릴 적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힘들게 자신을 키워오던 어머니마저 최근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왜 그래? 갑자기 우는 저를 아들은 무척이나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몰라 했지만 며느리는 저를 처음 보는 자리에서도 알겠다는 듯 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100마디의 말보다 그 행동이 훨씬 위로가 되었고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처지가 참 비슷해서 아들이 더 끌렸나 싶은 마음이 들어 조금 안쓰럽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줬어요. 모아둔 돈을 거의 탈탈 털다시피 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해줬습니다. 어차피 보험 들어놓은 것 중에 연금 보험도 있었기 때문에 아껴서 살면 저는 충분히 생활은 가능했거든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세요? 니들이 살 집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 엄마 돈 많아. 괜찮아. 그래도 이 정도를 쓰시는 거면. 괜찮다니까. 우리 엄마 모아둔 돈도 많고 보험도 수십 개셔. 아들의 그 철없는 말에 며느리가 영문을 모르고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보험을 왜 그렇게나 많이? 나 없으면 얘 혼자 살아야 하는데 살 방법은 만들어줘야지. 제 그 말에 며느리는 또 말없이 울더군요. 정말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아들만 영문도 모른 채 서 있었습니다.
너는 정말 우리 애랑 결혼시키기 아까운데 내가 너를 며느리로 보고 싶으니 결혼을 반대할 수도 없고 너희 부모님께 죄송할 뿐이다. 이렇게 좋은 딸, 이렇게 모자란 사이 보게 해드려서. 아니요. 제가 민수 씨 좋아하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셨을 거예요. 민수 씨 착하잖아요. 버릇이 없고 제 앞가림을 못하긴 해도 애가 착하긴 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일이었죠. 그렇게 결혼했고 저는 정말 며느리와 딸과 엄마처럼 지냈습니다. 어쩌면 아들보다 더 친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의지했는지도 몰라요. 매일을 붙어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같이 좋은 것도 보러 다니고 그랬어요. 누가 자식인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다, 이 자식아. 하지만 며느리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으니 그것도 더는 힘들긴 하더군요. 물론 새로운 기쁨이 생기긴 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 말이죠. 특히 늦은 나이에 결혼해 아이를 가지지 못할 거라는 것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아이가 생긴 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저도 손주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줬어요. 왜 내리사랑이라는 말들 많이 쓰잖아요. 그 말을 왜 쓰는지 너무나 잘 알겠더군요. 정말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싶을 만큼 아이가 예뻤습니다. 매일 제가 끼고 살았어요. 엄마인 저보다 할머니인 어머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질투나? 저야 어머님이 다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아이들 정서에 할머니가 육아에 참여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기도 하고. 정말 그러냐? 그 말을 들은 이후로는 더 열심히 아이를 돌봤습니다. 정말 아들을 키울 때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애정을 쏟으면서 키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손주 녀석은 어느덧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전만큼 자주 볼 수는 없었는데 그게 너무 슬퍼서 우울증이 왔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엄마도 다른 취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이 크는 것에 이렇게 서운해하시면 어떡해요. 이제 점점 더 클 텐데. 어머님도 이 사람 말처럼 뭔가 다른 취미나 마음 들 곳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처음에는 아들 부부의 말이 서운하게 들리기도 했지만 생각해보면 또 틀린 말은 아니라 여기저기 문화센터도 다녀보고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여기 응급실인데 서윤이가... 손주가 사고를 당했다는 말에 정말 놀라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사고는 생각보다 컸어요. 그 조그만 몸에 칼을 대고 회복을 위해 온몸에 기계가 연결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저 자리에 대신 누워있어야 하는 사람이 저 아이가 아니라 저였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발 우리 서윤이 좀 살려주세요. 제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믿지도 않는 신에게 빌었어요. 그런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용하다는 무당이라는 무당은 다 찾아가서 굿도 하고 부적도 써오고를 반복하며 전국 팔도 안 가본 곳이 없어요. 말려하지 않을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엄마의 심정이 오죽하겠니? 그냥 둬라. 적어도 못하게 하면 쟤 죽는다. 그러던 도중 기적적으로 손주가 깨어났습니다. 수술받고 나와 의식을 잃은 지 약 6개월 정도 만의 일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정말 축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걱정거리는 사라지고 그 전처럼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유에서 말입니다. 어머니도 이 부적 꼭 가지고 계세요? 어느 선생님께 굿을 받고 아이가 바로 깨어났다며 며느리가 그 무당의 신봉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한 일이라며 찾아가는 며느리를 말리지 않았어요. 그만큼 간절하게 전국을 다 돌아다닌 며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 좀 해. 당신이 뭘 알아?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서윤이 보고 있던 거 말고 당신이 뭘 했는데? 서윤이를 고친 건 그 무당이 아니라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야.
의사도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아이를 깨어나게 해준 건 선생님이야. 거의 신봉자가 되어버린 며느리를 보며 마냥 탓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저렇게 됐나 싶은 마음이 들어 안타깝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며느리를 설득해 여기저기 상담도 다녀보고 했지만 딱히 소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 어느 순간 그 무당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부적이니 구신이 하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말이죠. 아이가 건강해지고 상황이 예전과 같아지니 정신을 차린 거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집에서도 별말 없니? 네, 그전이랑 같아요. 그래, 돌아와서 다행이다. 나는 그럴 줄 알았어. 너무 착해서 그래. 남을 쉽게 믿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며느리와 그 전처럼 잘 지냈어요. 딸처럼, 엄마처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영전 사진을 미리 찍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다. 영정사진 미리 찍어두면 오래 산단 말이 있지. 그래서 그런데 미리 찍으러 가실래요? 나? 제 물음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주변에 미리 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봐오기도 했고 저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제가 그날 어머니께 어울리는 한복 한 벌 지어올게요. 무슨 한복식이나 지어. 됐다 됐어. 그렇게 해가면서 영정사진을 찍는 게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거절했습니다. 그럴 돈 있으면 손주 마시는 거나 하나 더 사주라고 말이죠. 하지만 며느리는 지지 않고 한사코 그 한복을 입고 찍으면 자기 마음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찜찜한 마음이 들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건데 계속 거절하기도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는 당일에 며느리가 사진관으로 가지고 온 한복을 보고 정말이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 색이 너무 곱지 않아요? 어머니, 전에 보니까 이 색이 정말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정말 아래 위로 똑같은 색의 새빨간 한복이었어요. 보통 아래 위로 다 빨간 한복은 잘 입지 않잖아요. 색이 너무 튀기도 하고 그런 걸 입고 찍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싫다고 하려고 했지만 눈을 반짝이며 한복을 들고 있는 며느리를 보니 거절하기가 힘들더군요. 게다가 저를 위해서 맞춰온 한복이니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 그렇게 찝찝한 마음을 갖고 한복을 들고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로 갈 때였어요. 그 사진관의 사진사가 한복을 가만히 보더니 말하더군요. 그걸 입고 찍으시게요? 네, 며느리가 맞춰온 한복이라. 제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끝을 흐리자 사진사도 그냥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한복 입고 찍으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색이 밝아서 사진 화사하게 잘 나올 것 같네요. 그렇게 말해주는 게 고맙더군요. 젊은 사람이 장사 참 잘한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복을 갈아입는데 어딘가 제 몸에 맞지 않는 기분이 들었어요. 살짝 크더라고요. 작았으면 못 입었겠지만 커서 입고 나왔습니다. 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얘가 내 사이즈를 모를 리가 없는데. 그랬습니다. 며느리는 제 사이즈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와 저는 신체 사이즈가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매번 신기했어요. 근데 한 사이즈도 아니고 적어도 두 사이즈는 큰 것 같은 한복을 사온 겁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라고 중얼거리며 그 한복을 입고 나갔어요. 그리고 앞에 걸려있는 거울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더군요. 색도 색이고 사이즈도 사이즈고 도저히 이걸 입고 사진을 찍는다는 게 말이 안 될 만큼 말이죠. 그나저나 다들 어디 간 거야? 며느리가 오면 도저히 이걸 입고는 못 찍을 것 같다고 한복 사이즈라도 교환해 와서 다시 입고 찍자고 말을 하려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진사도 며느리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사진사가
헐레벌떡 문을 열고 들어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눈치를 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어머님, 저랑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저 잠시만 따라오세요. 사진사는 그렇게 말하고선 제 손을 잡아 끌고 조금 전에 나온 탈의실로 저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영문을 모르고 따라 들어왔어요. 왜 그러는데요? 제가 정말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사진사는 어딘가 무서워하는 얼굴 같기도 소름 돋아하는 얼굴 같기도 했어요. 손을 살짝 떨고 있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한복, 얼른 벗으세요. 왜 그래요? 이거 얼른 벗고 며느리한테 아프다거나 아무튼 어떤 핑계를 대던 대셔서 오늘 사진 찍지 마세요. 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여전히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가만히 보고 있자 사진사가 조용하고 다급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며느님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아까 어머님 탈의실 들어가셨을 때 그 앞에서 뭔가 중얼중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도 저는 뭐 사진만 찍어드리면 되니까 고객분들이 뭘 하시던 간섭하지 않는 게 맞는 거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도저히 모르는 척을 할 수가 없어서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다시 뭔가 큰 결심이 필요한 듯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이어갔어요. 계속 탈의실 앞에서 중얼거리시다가 전화가 왔는지 밖으로 전화를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슬쩍 따라 나가봤는데 사진사의 긴장된 얼굴과 말투에 저도 모르게 침이 꼴깍 삼키게 되더군요. 그리고 그 뒤로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손이 조금 떨리는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통화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네,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누군지 알겠더군요. 그제야 저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 무당이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 한복을 입혔고 영정사진은 곧 찍을 거라고 그걸 들고 언제 가면 되냐 막 그러시더니 한참을 잘 이야기하던 사진사가 멈췄습니다. 다음 말을 꺼내기 상당히 힘들어하더군요. 괜찮으니까 말해봐요. 그 선생님이라는 사람 누군지 대충 알 것 같으니. 제 말에 21번 몰아쉬고는 사진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날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게 확실하냐고 자기는 뭘 하고 있으면 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대충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건 상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 밖이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제가 비틀거리며 손을 떨자 사진사가 저를 부축해주더군요. 정말 이제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저앉고 싶은 걸 겨우 다리에 힘을 줘서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가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 목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목소리처럼 들리더군요. 화도 나고 무섭고 소름 돋았습니다. 물론 배신감이 제일 컸지만 말입니다. 어머님, 아직 다 못 갈아입으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 말에 제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다. 잠깐만. 하고 어찌해야 할 줄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사진사가 갑자기 제 팔을 잡더니 자기 입에 손을 가져다 대며 작게 말하더군요. 제가 이 한복 팔 뜯어드릴게요. 실수로 뜯겼다고 오늘은 못 찍겠다고 일단 그렇게 핑계 대세요. 급한 마음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사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마자 제가 입고 있는 한복의 소매를 확 잡아 뜯었어요. 어깨 부분에 순식간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한 번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는 밖으로 나갔어요. 아이고, 오늘 사진 못 찍으시겠는데요? 사진사의 그 말에 며느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왜요? 그 말에 날카롭게 반응하는 것도 제가 알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 며느리에게 사진사가 사람 좋아 보이는 얼굴로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한복을 잘못 입으셨는지 찢어져서 제가 좀 봐드렸는데 아유, 도저히 고쳐 입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한복이 찢어져요? 며느리의 그 날카로운 소리를 들으며 제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쪽 팔이 거의 다 떨어져서 너덜너덜해진 한복을 입고 말이죠. 아니, 어쩌다가. 한복이 너무 커서 입다가 넘어졌지 뭐니. 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한복이 어떻게 이렇게 찢어져요? 제가 넘어졌다는데 제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한복부터 살피는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기분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알던 그 착하고 다정하고 정 많던 며느리는 이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짐짓 이야기했어요. 네가 모처럼 사준 건데 미안하다. 다음에 다시 찍어야겠구나. 아니, 오늘 찍어야 하는데. 아니. 며느리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더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오늘 꼭 찍어야 하는 이유라도 있니? 제 말에 며느리는 당황하더군요. 당연하겠죠. 그 이유가 있지만 저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온 김에 찍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오기 귀찮으니까. 뭐 그리 힘든 일이라고. 다음에 또 찍으면 되지. 그리고 다음에는 한복 치수를 좀 맞춰야겠다. 너무 커서 찢어지지 않았더라도 찍기 힘들었겠어. 며느리가 저를 한번 쓱 보더니 안 큰데 하고 중얼거리더군요. 누가 봐도 엄청나게 컸는데 말이죠. 너무 커. 너랑 나랑 사이즈가 같으면서 왜 이렇게 큰 걸 사왔어? 어쨌든 오늘은 일이 이렇게 돼서 미안하구나.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나가자 며느리는 뭐라 말을 못 꺼내더군요. 그래서 다시 탈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요. 한복을 벗는데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밖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저도 많이 놀라긴 놀랐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방법으로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사진관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희 두 사람은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오늘 계획한 일이 모두 수포가 되었다는 것에 마치 큰일이라도 난 듯 전전긍긍하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고 저는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하는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럼 어머니 들어가 보세요. 그래. 저를 집에 데려다 주자마자 며느리는 급하게 어디론가 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이죠. 아마도 그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무당에게 간 것이겠죠. 보나마나 뻔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오늘 있었던 이 엄청난 일들이 그제야 실감이 나기도 했고 또 이게 현실이 맞는지 믿기지 않기도 했습니다. 한참을 주저앉아 멍하게 눈물만 흘리고 있다가 번뜩 정신이 들었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퇴근하고 당장 집으로 오라고 말이죠. 확실히 아들은 아이가 아프고 나서 철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겠지만 말이죠. 무슨 일이신데요? 다급한 제 목소리를 듣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아들이 집으로 와 묻더군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을 아들에게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미쳤나? 아들이 흥분해서 당장이라도 자기 부인을 찾으러 가려고 하는 걸 제가 잡았어요. 안 된다. 일단은 모른 척해라. 왜요? 지금 가면 그 무당인지 뭔지 아는 사람이 네 마누라만 탓하고 자기는 쏙 빠져나갈 게 아니니 어쨌든 사주한 건 그 사람일 텐데. 제 말에 아들이 다시 앉더군요. 그 인간도 벌을 받게 해야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무당이 어디서 뭐하는 사람인지 네가 좀 알아내고 네 부인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들 다 증거로 모아놓고. 네. 근데 그동안 또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뭔가 목적이 있다면 내가 모르는 척하는 한 함부로 뭘 하려고 하지 않지 않겠니? 게다가 그런 식으로 이상한 방법을 써서 내가 잘못될 리도 없고. 소름 끼치긴 해도 그렇긴 하죠. 그리고 왜 그러는지도 알아내야 하고. 네, 알겠어요. 모른 척 잘해야 한다. 들키지 말고. 아들이 자신 없어 보이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더 신신당부에 돌려보냈어요. 며느리는 금방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사이즈로 한복 다시 준비 잘했어요. 다시 사진을 찍으러 가자고? 언제? 오늘 어떠세요? 굉장히 급한 듯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제가 거절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안 될 것 같다. 영 몸살기가 있는 게 밖에 못 나가겠어. 아, 그래요? 며느리는 괜찮냐는 질문도 없이 굉장히 아쉽다는 듯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요? 내일은 어떨지 일어나 봐야 알겠구나. 아니, 내가 좀 괜찮아지면 연락할 테니까 너는 며칠간 집에 오지 말거라. 몸살 감기 옮아. 며느리는 뭔가 생각하는 듯 잠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약을 사들고 오겠다는 걸 나한테 옮으면 손주한테도 옮는다고 절대 오지 말라고 엄포를 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몸조리 잘하시고 괜찮아지시면 바로 전화 주세요. 그래, 알겠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증거들을 확보한 것 같다고 내일 오겠다고 말이죠. 그런 말을 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어딘가 화가 나 보이기도 하고 슬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딘가 무서워하는 듯도 했어요. 이렇게 빨리? 지금 엄청나게 많이 연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에 다 남아 있었어요. 손주가 갑자기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며느리가 깜빡하고 휴대폰을 놓고 갔다더군요. 그 아이는 자기 자식이래는 정신을 놓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한번 아프고 나서는 더더욱 말입니다. 아들은 휴대폰 비밀번호를 평소에 알고 있었고 그걸 풀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자와 통화 녹음본을 다 컴퓨터로 옮겼다더군요. 자동으로 통화가 녹음되는 휴대폰이라 미처 지우지 못한 녹음본이 꽤 남아 있었다고 말이죠. 네가 알고 있다는 건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휴대폰을 두고 갈 정도로 신경을 안 쓰는 거겠죠. 일단 저도 아직 다는 못 봤어요. 다 보고 내일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들은 아침 일찍부터 집으로 왔어요. 회사에는 월차 썼어요. 집에는 회사 간다고 하고 나왔고요. 퇴근하고 와도 되는데 오늘 네 부인은 우리 집에 안 올 거라. 어제 밤새 봤는데 당장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급한 거라. 그러면서 아들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가끔 이 일이 믿기지 않을 만큼 충격적인 이야기를 말이죠. 그 무당이 어머니 보험금을 노리는 것 같아요. 내 보험금을? 앞서 이야기했듯 저는 어린애들이 혼자 남게 될 것을 염려해 아주 예전부터 많은 개수의 보험을 들어놨었다고 말이죠. 그걸 아들은 물론이고 며느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해약하지 않고 보험금을 내고 있고 말이죠. 굿한다고 부적 쓴다고 자기 돈은 이미 다 가져다 바친 것 같고 무당이 어머니 보험금 이야기를 듣고 그 돈까지 자기가 먹을 생각으로요. 며느리는 단단히 세뇌당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무당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것 같다고요. 정말로 그 무당이 우리 서윤이를 살려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무당의 말을 들어야만 서윤이가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다고요. 나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래?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서윤이 앞길을 막는다나 애군이 그대로 간다나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고 그 집이랑 보험금 같이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도 정리해야 한다고. 가지고 있으면 그 재산마저 서윤이에게 애군이 될 거라고요. 결국은 내가 죽고 그 돈을 자기한테 다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말을 순순히 믿고 따르고 있는 며느리가 가장 어이가 없었어요. 그 말을 다 믿고? 네. 아들이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가 있는데? 그 무당이랑 같이 어디 산에 들어가 있는데 아마 또 이상한 한복 들고 어머니한테 사진 찍자고 할 거예요. 저는 내내 이해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저주 같은 건 무속 신앙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무당은 정말 저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며느리에게 그런 짓을 저지르게 시켰는지 그게 납득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빨리 뵙자고 한 거예요. 그 무당은 자기가 그냥 사기꾼인 걸 스스로 알 텐데 그런 저주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 텐데 어머니한테 무슨 다른 짓을 저지를 것 같아서.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소름이 돋으면서도 아들이 걱정이 되더군요. 물론 며느리도 말이죠. 이제 니들은 어떡하니?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세뇌한다고 한들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던 아내와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저도 가족으로는 지낼 수 없고 말이죠. 그런 엄마 밑에서 자식이 크는 것도 두고 볼 수 없고요. 갈라서야죠. 아들이 참담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참을 바닥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던 우리 두 사람은 서둘러 모든 증거를 챙겨들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그 무당을 신고했어요. 무당은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 사람 꾼인 것 같은데? 경찰은 아들이 제출한 모든 통화 녹음본과 문자 캡처본을 보고는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들이 있는 산속의 신당으로 쳐들어가 그 무당과 며느리를 잡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님, 여보... 며느리는 경찰서 안에 저희를 보고 상당히 놀란 듯 했습니다. 당연했겠죠. 저희는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제가 놀란 건 그게 아니었어요. 아,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이거 놓고 이야기하지 못해? 빨간색 한복을 입고 들어온 며느리에게 선생님이라 불렸던 그 무당은 다름 아닌 남자였습니다. 제가 놀란 얼굴로 무당을 한 번 보고 아들을 한 번 번갈아 봤어요. 아들은 알고 있었다는 듯 한숨을 쉬더군요. 어쩐지 통화 녹음본을 저에게는 들려주지 않으려 하더니 이런 이유에서였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누가 신고했어? 당신들이야? 선생님, 죄송해요. 너는 네 가족들 단속도 제대로 못하고 무슨 신을 모시겠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그 광경을 보는데 기분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지금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사과를 거기다 왜 해? 당신이 어머니 죽이려 했잖아. 사과는 여기에 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선생님 노하시면 당신도 서윤이도 나도 다 죽어.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며느리는 정말 제가 알던 전에 그 사람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더군요. 무당의 한복 자락을 잡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비는 며느리의 모습은 정말이지 낯설었습니다. 경찰도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잠시 뒤 그 무당의 신원을 조회해본 경찰이 혀를 내두르더군요. 사기전과 10범? 경찰의 그 말에 무당은 헛기침을 하며 눈을 피하더군요. 아줌마, 이 아저씨한테 얼마를 해다 바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저씨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이런 사람 말을 믿고 자기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해? 아, 정신 차려요, 진짜. 우리 선생님께 사기꾼이라니.
그런 부정 타는 말씀은 하지도 마세요. 며느리는 정말 눈이 약간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확신에 찬 눈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 엄청난 믿음에 놀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 무당이 사기친 사람은 저희 며느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당에게 사기를 당해 적게는 몇 천, 많게는 몇 억을 뜯긴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지금 계좌 정보 보니까 여자 이름으로 들어온 목돈들이 한두 푼이 아닌데 여기 이분들도 다 신원 조회하고 조사해봐. 그렇게 대대적인 사기 사건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 무당은 단순히 수많은 여자 피해자에게 세뇌로 돈만 뜯어낸 게 아니라 몹쓸 짓도 했다더군요. 며느리도 그 몹쓸 짓에서 예외는 아니었지만 그것을 일종의 의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전혀 말도 통하지 않고 막무가내였어요. 당신 진짜 나랑 이혼하고 싶어? 누가 할 소리를 당신이 해? 어떻게 감히 선생님을 신고할 생각을 할 수 있어? 우리 서윤이를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을. 서윤이 핑계 그만 대. 당신이 그 무당 나불랭이한테 돈 가져다 바치고 하루 종일 산속에서 무슨 짓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모를 동안 서윤이는 혼자 집에서 공부하고 혼자 학원 가고 그랬어. 알기나 해? 애를 위해서 그랬다고? 애가 엄마 없이 맨날 집에 혼자 있는데 지금 그 소리가 나와? 하지만 며느리는 굴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이 무조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이게 다 나중에 우리 식구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내가 지금 남리에서 그래? 당신 때문에 나도 서윤이도 엄마도 지금 너무 불행해. 그니까 이혼해.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뭐 겁낼 줄 알아? 그래, 해. 서윤이 못 주니까 그렇게 알고. 무슨 소리가? 서윤이는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게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는 당연히 그 무당이 사기꾼인 걸로 결론이 나 징역을 살게 되었고요.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인데 그 사기꾼은 그렇게 모은 돈으로 차곡차곡 저금해 요트를 샀다고 하더군요. 정말이지 기가 찰 노릇이죠. 그리고 제 보험금이 얼마인지 다 알아보고 그게 수십억 대라는 걸 알게 된 뒤 며느리에게 더 노골적으로 접근했다는 정황도 다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의 그 무당에 대한 신뢰는 꺾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실연이라며 더 간절하게 매달리더군요. 아들이 돌이킬 수 없다 여기게 된 게 아마 그때쯤이었을 겁니다. 아,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 저에게 그날 그 모든 이야기를 처음 해주던 사진사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감사의 의미로 1,0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건넸어요. 너무 크고 많은 액수인데요. 생명의 은인에게 드리는 것 치고 약소합니다. 한사코 받지 않겠다는 사진사에게 이런 돈은 받아야 저에게도 좋은 거라며 억지로 찔러주고 나왔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이 모든 걸 밝힐 수 있었을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양육권을 놓고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는 확실한 유책 배우자라는 판결이 이미 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리했지만 아이의 양육권에 대해서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저는 아빠랑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서윤아. 저는 엄마랑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서윤아, 엄마 말 한 번만 들어봐. 너는 엄마랑 살아야 해.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 며느리는 아직도 뭔가를 굳게 믿고 있는 듯 했어요. 손주는 그런 자신의 엄마를 보고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랑 있을 때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해. 라고 말이죠. 며느리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하더군요. 저도 놀라긴 했습니다. 손주가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했었는데 자신의 엄마가 어딘가 이상하고 어딘가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걸 다 아는 듯 했어요. 그런 아이가 정말 안쓰러운 눈물이 났습니다. 물론 아이가 원하지 않았어도 현재 며느리의 상태라면 양육권은 저희가 가져왔겠지만
아이가 강력하게 더 이야기하는 바람에 더 쉽게 가져올 수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런 소리를 듣고서도 손주에게 너는 엄마와 함께 가야 한다고 몇 번이고 더 이야기했지만 아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보게 해주면 안 되니? 손주는 자기 엄마의 그 요청마저 거절했으니까요. 며느리는 그렇게 잠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얼굴로 손주를 바라보다 돌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들은 제가 살고 있던 집과 아들이 살고 있던 집을 모두 정리하고 아들의 회사에서 멀지 않는 다른 동네로 집을 얻어서 살림을 합쳤어요. 이미 그 동네는 소문이 나서 아이도 학교를 전학시켜야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저희가 이사란지 모르고 아이를 찾아 원래 살던 집 주변과 학교를 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이가 없자 아들에게 연락해 왔었습니다. 나한테 말도 없이 이사하면 어떡해? 우리는 이제 남이고 내가 왜 당신한테 이야기해야 해? 됐고, 지금 사는 집이랑 애 학교 어디야? 내가 그걸 왜 당신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빨리 말해. 서윤이한테 좋은 지리인지 아닌지 터가 어떤지 다 봐야 한단 말이야. 당신 아직 정신 못 차렸어? 당신은 몰라. 우리 서윤이는 좀만 내가 기도 안 드려도 바로 아픈 아이란 말이야. 내가 하루 소홀했을 때 바로 병원 갔던 거 못 봤어? 서윤이 그 전전날부터 아팠었다고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해. 빨리 주소나 이야기해. 안 알려줄 거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며느리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러고 다니고 있었어요. 아들은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어떻게 알아냈는지 집 주소를 알아내 저희 집 주변에 몰래 부적을 숨기다 걸렸고 아이의 학교로 찾아가서도 액땜한다고 뭔가를 뿌리다 경찰에 신고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만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바로 접근 금지 신청이었습니다. 다행히 받아들여져 며느리는 손주를 함부로 만나거나 주위에 있을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 사실에 다시 한번 며느리는 그럴 수 없다며 풀어달라고 난리를 쳤지만 말입니다. 그 무당과는 계속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꾸준히 면회도 가고 밖에서 번 돈으로 영치금도 넣어주면서 말입니다. 사람 일 한치 앞을 모르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참 딸같이 생각했거든요. 지나 나나 처지도 비슷해 마음으로 아끼던 며느리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되었지만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밖에는 들지 않았어요. 어쩌다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말이죠. 하루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 아이가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없을 만큼 변해버렸고 용서하기엔 너무 큰 죄를 저지른 건 맞지만 그래도 너무 미워하지는 말거라. 그래도 때때로 너무 미워요. 어찌되었든 자기 아이 살리려고 시작된 일이고 그러다 이렇게 된 거지 않니? 그러니 너무 원망은 마. 그냥 잊고 살아. 라고 말이죠. 하지만 며느리는 그에 굴하지 않고 손주를 만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하다 걸렸고 더 이상 두다간 저희가 아니라 아이가 엄마에 대한 엄청난 분노와 원망을 느끼게 될 것 같아 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미국 지사로 발령 신청하고 왔어요. 한동안 외국에 나가 있는 걸로 말입니다. 그곳에서 다 잊고 새로 시작하고 싶다더군요. 어머니, 진짜 같이 안 나가실 거예요? 나는 한국이 좋다.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그리고 나중에 니들이 편하게 돌아오려면 내가 여기 있는 게 더 좋지 않겠니? 저는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손주는 미국으로 떠났어요. 저는 손주가 참 많이 보고 싶을 게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이 나이에 미국에 나가서 사는 게 더 걱정되더군요. 그래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며느리는 집주인을 또 배회하다가 아이를 만날 수 없자 아들에게 연락했고 휴대폰 번호를 바꾼 아들에게도 연락이 되질 않자 집으로 찾아왔었습니다. 미국 갔다. 거기서 학교 다닐 거야.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서윤이는 물 건너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저한테 말도 없이. 서윤이 거기서 생활 잘하고 적응 잘하고 있으니 뭐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도 이제 정신 좀 차려 제발. 미국 어디요? 며느리는 당장이라도 따라갈 태세더군요. 그런 며느리를 쫓아냈습니다. 나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며느리는 그럼에도 한동안 포기를 하지 않았지만 단번에 찾아가기에는 미국은 너무 먼 거리라 그랬던 건지 결국은 포기를 한 것 같더군요. 종종 저희 집 주변에서 목격이 되긴 하지만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그 무당이 출소하고 다시 며느리가 그 무당의 신당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변하지 않음에 징그럽기까지 했어요. 결국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허탈한 생각도 들었고 말입니다. 한때는 그런 며느리를 어디 데리고 다니면서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불가능했어요. 그녀의 믿음은 너무 세고 확고했습니다. 사람이 어딘가에 그렇게도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들은 아무래도 그런 일을 겪을 뻔한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르려고 했던 사람과 자기도 없이 혼자 한국에 있는 게 내내 마음에 쓰였는지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거든요. 이곳에도 한인들이 많고 환경은 한국과 다르지 않다고 말이죠. 서윤이가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해요. 같이 살고 싶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아이가 그곳의 생활을 좋아하고 아들도 그곳에서 생활하는 게 좋아서 아예 정착하는 걸 고민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저도 정리를 하고 가야 하는 생각이 깊어질 때쯤 우연히 또 저희 집을 염탐 중인 그 무당과 며느리를 보게 되었고 정리하고 가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결국 그들은 제 삶의 터전까지 다른 나라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렇게 저도 미국으로 터전을 옮겼습니다. 결국 그것도 사람 사는 곳이었고 또 한인들이 많은 동네라서 가끔 한국이 그립긴 했지만 살만했어요. 무엇보다 손주와 아들이 함께하는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살다 보니 정이 쌓이기도 했고 말이죠. 무엇보다 그 무당놈과 며느리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참 컸던 것 같아요. 마음에 평화가 왔거든요. 나중에 경찰에게 듣기로는 며느리는 저마저 한국을 떠난 것 같자 저희가 사는 미국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온갖 곳을 다 집적거렸고 결국은 아들의 회사에까지 침입하려 하다 경찰에 잡혀왔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행해지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아이는 잘 크고 있고 아들은 회사에 잘 다니고 있으며 저도 잘 적응해서 이제는 또래 할머니 친구들이 생겼으니 말입니다. 이곳의 생활에 점점 적응하며 만족하고 지내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많은 분이 굉장한 복수와 처단을 바라실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미쳐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말이나 행동도 먹히지 않고 말입니다. 다만 저들은 끝까지 저렇게 누군가를 속이고 또 만날 수 없는 누군가를 찾아가며 늘 불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거라는 거에서 위안을 얻는 수밖에요. 아마 며느리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던 자기 자식을 제대로 볼 수 없을 겁니다. 아이는 엄마를 너무 원망하고 또 만날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며느리는 깨닫게 될지도 모르죠. 지금까지 자신이 쫓았던 게 사실은 허상이고 자신이 뭘 잃었는지 말입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그게 아마 최고의 복수가 아닐까요? 말을 하다 보니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길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늙으면 구구절절 말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긴 이야기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먼 땅에서나마 소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인 가정주부입니다. 날도 춥고 집에만 있으니까 할 일이 너무 없어서 요즘 사연 유튜브에 재미를 붙였는데요. 저의 시댁 사연도 한번 보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써봅니다. 저희 집은 상당히 단란한 가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지방에서 서울로 취직하여 올라오셨고 엄마는 서울 토박이셨고요. 아버지는 온화하고 느긋한 분이신 반면에 엄마는 성격이 다혈질에 좀 급한 편이었는데 그래서 두 분이 조화가 잘 되는 편이었죠.
엄마가 아빠를 답답해하고 아빠가 엄마를 부담스러워하는 때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를 기를 때 서로 협동이 잘 되었다고 해요. 저희는 오빠하고 저 남매였는데 저희가 잘못하면 엄마가 눈물 쏙 빠지게 혼내고 엄마가 과열되는 것 같으면 아빠가 저희를 데려가서 달래주는 식으로요. 평상시에도 아빠는 느긋하게 뒤에 계시고 엄마가 나서서 거의 모든 일을 처리하셨죠. 그러다 엄마가 너무 서둘러서 일이 잘못될 것 같으면 아버지가 대신 해준 적도 많았고요. 오빠는 아빠의 성격을 닮았고 저는 엄마의 성격을 닮았어요. 그래서 저희 남매는 거의 싸우지 않고 자랄 수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난리를 치더라도 오빠가 그래 하면서 다 받아주었고 오빠가 느긋하게 굴어서 남들한테 자리 다 뺏기는 꼴을 제가 못 봐서 제가 대신 다 싸워주기도 하고요. 하다못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오빠는 바로 앞에 앉은 자리가 나도 행동이 느려 터져서 빈자리를 옆에 선 아주머니에게 빼앗기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엄마가 주변 사람들과 싸우는 일도 참 많았어요. 엄마는 항상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주의였기 때문에 불편을 주거나 시비를 걸거나 하는 걸 절대 참지 않으셨거든요. 하루는 시장에 갔는데 그 외에 시장 골목에 노점 너무 앞으로 내밀고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불편하게 피해가야 하도록 빨간 다라이까지 내놓고 채소 다듬으면서 어떤 아주머니가 앉아있더래요. 자기가 파는 채소들 옆에 쌓아둔 것도 앞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엄마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옆 채소 가게에서 파 한 단을 사면서 계산하는데 그 노점 아줌마가 엄마한테 빽 소리 지르더래요. 아줌마, 좀 물러나요. 우리 손님들도 못 오고 지나가는 사람 다 가리잖아요. 엄마는 어이가 없었대요. 아니, 멀쩡한 골목에 자리 많이 차지하고 앉은 건 본인이면서 엄마한테 난리를 쳤으니까요. 엄마는 그 자리에서 발로 바닥을 구르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지금 나보고 물러나라는 거야? 당신이 땅 주인이야 뭐야? 우리 엄마 급발진하는 거 직접 보면 진짜 무섭거든요. 덩치도 있으신 데다가 기세가 엄청 세셔서 노점 아줌마는 자기 홈그라운드에서 설마 엄마가 한마디 하자마자 바로 치고 날 줄 몰랐던지 기가 죽어서 그게 아니라고 웅얼대며 다시 자리에 앉아 눈도 못 마주쳤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다른 가게들 다 들리게 별 사람 다 보겠다고 호통을 쳤대요. 그러고 나니까 엄마가 채소 사던 옆 채소 가게 주인이 엄마한테 안 보이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드셨어요. 저 아줌마 완전 싸움꾼에 막무가내로 노점 펼치고 앉아서 아주 골치가 아팠는데 혼내주신 거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엄마는 동네 어느 싸움꾼과 붙어도 지지 않는 분이었죠. 그리고 해야 할 말은 꼭 하고 남이 폐를 끼치면 절대 그냥 보고 넘어가지도 않고요. 제가 그 성격을 아주 꼭 닮아서 저 역시 그런 편이었죠. 체격도 엄마를 닮아 상당히 큰 편이었고 살집도 좀 있고요. 그런 엄마 아빠 밑에서 나름 행복하게 자라서 중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잘 하면서 지냈는데 살이 좀 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엄마가 말리셨어요. 그거 다 대학 가면 빠지는 살이야. 진짜? 하지만 안 빠지면 나 남친도 안 생길 거 아니야. 왜 안 빠져? 다 빠져. 대학 가면 당연히 예뻐지고 빠지는 거야. 지금은 공부나 열심히 해. 그러면서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니 수육이니 하는 것들을 매일 새로 해주셨어요. 요리를 진짜 잘하시거든요.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서도 저는 살이 별로 빠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잖아요. 대학 좋은 곳만 가면 이성 친구 당연히 생긴다. 대학 가면 살 빠지고 예뻐진다. 다 거짓말이죠. 대학 가니까 정말 예쁜 친구들이 많았는데 정작 제가 예뻐지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자신감이 아주 충만한 편이라서 별로 위축되진 않았어요.
그냥 내가 더 날씬하고 예뻤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 정도는 있었지만요. 그래서 그런지 대학 1학년이 끝나기 전에 남자친구도 생기고 과에서도 제법 인기 있는 학우로 잘 지냈어요. 대학 생활하면서 남자친구도 꽤 여러 번 바뀌고요. 목소리 크고 말을 잘하는 편이라 조별 과제가 있으면 애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발표를 거의 제가 도맡아 했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절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학점도 상당히 잘 받았죠. 하지만 취업 시즌이 되니까 그 정도로는 택도 없다는 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계속 취업 준비하고 면접 스터디를 다니며 고생했지만 별로 소용은 없었어요. 애초에 어문계열 학과였기 때문에 취업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취업 면접 스터디에서 저보다 3살 많은 취준생을 만나게 되었죠. 나름대로 되게 젠틀하고 센스 있는 사람이라 저도 모르게 호감이 가더라고요. 다른 스터디원들이 불성실해서 안 나오거나 하면 둘이서만 앉아 커피도 마시고 취준 이야기도 하면서 친해졌어요. 그 오빠는 명문대 경영학과에 여러 가지 스펙도 훌륭하더라고요. 정말 서류는 여러 개 잘 붙어서 면접 스터디를 준비하려고 들어온 거였어요. 와, 부러워요, 오빠. 난 애초에 서류 통과가 안 된다, 아예. 너도 곧 될 거야. 한 100개 넣으면 2-3개 통과되는 게 요즘 취업이잖아.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 아예 취업 못하면 어떡하지? 진짜 고민이에요, 요즘은. 아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돈은 벌어야 먹고 살 거 아니야. 제가 고민하면서 머리를 쥐어뜯으니까 오빠가 조용히 앉아있다가 커피 잔을 내려다보면서 말하더군요. 난 나랑 결혼하는 사람은 돈 안 벌어도 되게 해줄 건데. 네? 그 오빠와 저는 그때 이미 서로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은은하게 알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빠를 바라보았고 오빠는 저한테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이렇게 말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런데 우리 사귀지 않을래? 네? 나 지난번에 면접 봤던 회사에서 오라고 연락이 왔어. 안정적인 직장이라 너하고 사귀면 내가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오빠가 웃으며 말하는데 전 얼굴이 빨개져서 보기 흉하게 말도 더듬었어요. 그런 저를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는 오빠가 어쩐지 저희 아빠의 모습과 겹쳐 보이더군요. 성질 급한 엄마를 항상 받아주고 조용히 뒤에서 커버해주는 아버지 말이에요. 저는 당연히 오케이 했고 그 후로 오빠와 사귀게 되었어요. 오빠는 자기가 했던 말대로 면접을 봤던 회사에 곧장 입사했어요. 대기업이라 초봉도 상당히 높게 받는 곳이었죠. 당연히 돈을 그냥 많이 줄 리 없으니 신입 때부터 야근은 일상일 정도로 일이 많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시간 내서 저와 데이트를 했어요. 슬프게도 저는 1년 가까이 지나도록 취업하지 못했죠.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낙담하는 게 보이자 오빠는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어요. 너 취업 준비 좀 지치지? 그렇지 뭐. 이게 끝이 보이면 좋은데 끝이 안 보이네 아주. 그럼 그냥 우리 결혼할래? 그럼 내가 그냥 벌고 넌 살림하고 그러면 되잖아. 정말? 지금 당장? 당장. 지금 준비하면 예식장 예약 밀려 있어도 1년 이내에는 할 수 있을 거잖아. 나도 빨리 가정 이루어서 안정 찾고 싶더라고. 저는 순간 고민되더라고요. 요즘은 가정주부라 해도 자기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많고 갑자기 며칠 내에 되기도 하는 게 취업이잖아요. 하지만 오빠는 워낙 좋은 사람이었고 저는 결혼한다면 당연히 이 사람과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놓치기 싫은 남자였기 때문에 저는 승낙으로 기울었어요. 그래서 오빠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 이야기를 하러 뵈러 간 예비 시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죠. 시어머니는 조금 새침해 보이시고 시아버지는 푸근하셨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한번 저에게 편하게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아주 서글서글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남편이 돈 벌어오고 안에서 살림해도 돈 잘 모으고 아끼면 그게 버는 거지. 안 그러니? 네, 어머님. 우리 애가 너무 칠칠 맞지 못하고 요리도 잘 못하는데 네가 결혼해준다니 정말 고맙구나. 아유, 엄마, 그런 이야기는 왜 하고? 사실이잖니. 참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다니. 그래도 네가 사람 볼 줄은 아는 모양이구나. 시어머니는 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도 예쁨 받는 기분이라 무척 좋았죠. 시아버지는 인상처럼 성격도 푸근한 분이라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않은 곳에서 튀어나왔어요. 바로 오빠보다 나이가 많은 누나, 시누이였던 거죠. 시누이는 결혼 전까지 보질 못했어요. 심지어 상견례장에도 안 나왔거든요. 오빠와 예비 시부모님 모두 무척 민망해하면서 변명하시더라고요. 걔가 요즘 이직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렇단다. 하필 면접이 잡혔다지 뭐니. 그러게, 누나가 너 보기 싫어서 안 온 건 아니고 요즘 취업 시장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면접 놓칠 수가 없어서 그랬대. 이걸 정말로 받아들여야 할까 싶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해도 뭐 어쩌겠어요. 그냥 저한테 변명이라도 해주는 시어머니와 오빠의 마음이 고마워서 알겠다고 했죠. 결혼식에 참석한 시누이를 처음 보았어요. 시누이는 뭔가 너무 못마땅한 얼굴로 계속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시작 전에 본 것도 아니고 피로 현장에서 보았죠. 시누이는 제가 테이블마다 인사하러 다니는 걸 한쪽 입꼬리를 올린 채로 무척 비웃는 듯한 얼굴로 보고 있었어요. 솔직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하지만 부드럽고 행복하게 진행된 결혼이었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시누이는 남편한테만 뭐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솔직히 말하면 절 완벽하게 쌩까고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이미 시누이가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란 사실을 알겠더라고요. 차라리 말을 가능한 하지 않는 게 낫겠구나 싶었죠. 남편은 저한테 자기 누나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해주기도 했어요. 우리 누나, 나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 나랑 7살 차이라서 올해 35이거든. 아, 그렇구나. 오빠보다 7살이나? 그런데 결혼은 아직이셔? 솔직히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어서 좀 힘들 것 같아. 게다가 지금 다니는 직장도 물경력이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잘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 하긴 요즘은 빡센 직장 아니면 나이 먹으면 다 잘리긴 하지.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걱정이 크셔. 이직 준비를 제대로 해서 옮겨야 하는데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월급은 200도 안 되는데 명품은 어찌나 좋아하는지 원. 에휴.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희한할 정도로 저에게 적대적이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시누이한테 뭐 감정 가질 일이 없었는데 뭔가 저한테 공격적이었어요. 남편도 그걸 당연히 눈치챘는데 남편이 있을 때는 항상 그걸 막아주고 자기 누나한테 퉁박을 줘서 제가 편했죠. 하지만 남편이 아무리 쏘아붙여도 시누이는 그때뿐이고 계속 저한테 안 좋게만 굴더군요. 시누이는 시어머니도 어쩌지 못할 정도로 성격이 고약해서 시어머니가 시누이 눈치를 보는 편이었어요. 어쩌다가 제가 주말에 시댁을 가서 밥 한 끼 먹으려 하면 시누이가 식탁에 앉아 낄낄거리면서 만화를 보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한심해 죽겠다는 얼굴로 시누이를 보다가 제가 가면 절 너무너무 반기셨어요.
아유, 잘 왔다가. 어머, 올케 왔어? 아, 진짜. 오전부터 빨리도 오네. 신우이는 저를 보면 그렇게 못마땅한 표정으로 노려봤죠. 그러면서 보던 만화책을 신경질적으로 넘기면서 거실이 안 보이는 쪽으로 돌아앉아 버렸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신우이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죠. 가만히 있어봐라. 아직 점심 먹으려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내가 커피 끓여주마. 아유,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끓일게요. 아유, 아니야. 너 커피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니. 알려주세요. 다음번부터는 제가 정말 맛나게 끓여서 어머님 드릴게요. 제가 살갑게 말하며 시어머니 팔짱을 끼니까 시어머니는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사실 남편이 온화한 편이긴 해도 아들이라 그렇게 애교가 있지 못했고 신우이는 매번 시어머니 볼 때마다 신경질만 냈으니까요. 제가 상냥하게 말하는 것에 시어머니는 매번 좋아하셨어요. 아유, 애가 성격도 좋지. 어쩜 너 같은 며느리가 들어왔을까? 저도 어머님처럼 좋은 분 만나서 너무 좋은걸요? 에휴, 내 딸내미도 너처럼 서글서글하면 얼마나 좋겠니? 그럼 진작에 시집 갔을 것을. 시어머니는 탓하는 두루말하며 식탁에 앉아 만화책만 보고 있는 신우이를 째려보셨어요. 신우이는 그 말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이에요. 아, 결혼 얘기하지 말라고. 아니, 얘가 네 올케 여기 있다. 소리 지르지 마. 엄마가 소리 지르게 말하잖아. 아, 결혼 얘기 자꾸 하지 말라니까 자꾸 해. 신우이는 히스테릭하게 신경질을 부리며 만화책을 내팽개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무색해진 시어머니는 멍하니 굳어있다가 한숨을 푹 내쉬었죠. 에휴, 정말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제가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저래. 어쩌면 저리도 애가 이상해지는지. 어머님, 그냥 속상해서 그러시겠죠. 아니다. 내가 제 버릇을 잘못 들인 게야. 그러니까 노력도 안 하고 앉아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지. 정확히 말하면 시어머니 잘못이라 하기엔 신우이가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았죠. 저는 하지만 시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계속 좋은 말만 했어요. 그런데 방에서 신우이가 방문을 콱 열면서 나오더니 짜증스럽게 말하더군요. 뭐예요 지금? 커피 안 끓여? 커피요? 그래요, 올케. 빨리 커피나 끓여요. 남들은 시댁 와서 집안일 다 한다는데 올케는 지금 우리 엄마가 타준 커피 마시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타준다고 한 건데. 아니, 맨날 와서 밥도 얻어먹고만 가고 어린 나이에 결혼한 게 뭐 그렇게나 자랑인가? 아, 짜증나 진짜. 신우이는 표독스럽게 말하고서는 그대로 지갑과 핸드폰만 들고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벙쪄서 멍하니 서 있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얼른 부축해서 소파로 모셨어요. 그날 퇴근해서 저녁 때 사정을 들은 남편이 골치 아프다는 듯 얼굴을 쓸어내리더군요. 몇 년 전까진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주 더해가네. 어머님께서 힘드신 것 같더라고. 나도 나지만. 아휴, 미치겠다 진짜. 남편도 골치가 아파 미치겠다는 얼굴이었지만 아무도 말릴 수 없었죠. 며칠 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우이 전화였는데 엉뚱하게도 돈을 빌려줄 수 없냐는 전화였죠. 올케, 동생 돈 잘 벌잖아. 여윳돈 좀 있지 않아? 여윳돈, 저희 적금으로 모두 넣어서 목돈은 없어요. 누가 돈을 전부 적금으로 묶어. 지금 나한테 빌려주기 싫어서 이러는 거지.
신우이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전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긴 했지만 실제로도 적금으로 전부 묶어버리는 편이었거든요. 신우이가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사람이 돈 없다고 나중에도 돈 없으리란 법 없어. 내가 나중에 진짜 괜찮은 남자 만나서 부자 되면 나한테 기댈 생각도 마. 기껏해야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못하고 시집 온 주제. 형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무슨 말이 심해? 사실이잖아. 순간 너무 화나더라고요. 사실 취집한 게 일정 부분 사실이기도 해서 더 화나던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신우이의 노처녀 히스테리가 정말 너무 꼴보기 싫어서 맵쌀스럽게 한마디를 더 쏘아붙였어요. 말 좀 곱게 하세요. 그러니까 시집을 제때 못 갔죠. 뭐? 순간 신우이가 딱 경직되었다가 말문이 막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식구들은 한 번도 신우이 앞에서 대놓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상처 입을까봐 배려한 건데 그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리고 히스테리를 부리니까 이런 소리도 듣는 거였죠. 내가 금방 결혼할 사람 데려올 테니 그때 두고 봐. 신우이는 약이 바짝 오른 듯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뭐 정말 이대로 자극받아서 결혼이라도 해준다면 감사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좀 심하게 말한 건가 싶었지만 말을 주워 담을 도리도 없어서 그냥 신경을 끊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난 뒤였어요. 주말에 시댁을 가서 시어머니와 점심 식사라도 하려고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음식을 잔뜩 차리고 계시더라고요. 급한 대로 시어머니께 다가가 이를 거들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죠. 어머님, 왜 이렇게 많이 차리세요? 아, 오늘 너희 신우이가 결혼할 남자 데려온다고 해서 말이다. 어머나. 제가 놀라자 시어머니도 동감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른 날 데려오라고 해도 굳이 오늘 점심때 데려오겠다고 하더구나. 너하고 같이 보고 싶다고. 대체 왜인지 모르겠어. 저는 이유를 알겠어서 웃음을 참았어요. 굳이 저한테 확인시켜주고 싶다니. 뭐 그러라고 하죠. 어찌됐든 결혼해서 시댁에서 나가주기만 하면 고마울 것 같았으니까요. 엄마! 그리고 곧 새된 목소리가 현관 쪽에서 들려왔어요. 나가봤더니 신우이가 어떤 남자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 그 남자 얼굴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정말 혹시 환갑 근방이 아닌가 싶게 늙어 보이는 거예요. 머리는 반백에 가깝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고요.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얼굴은 타서 거뭇거뭇했어요. 남자는 뻔뻔한 얼굴로 들어왔는데 지금도 기억하는 게 발냄새가 진짜 심했어요. 저와 시어머니 둘 다 자신도 모르게 코막을 정도로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엄마, 우리 그이야, 결혼할 사람. 신우이가 싱글벙글하며 남자의 팔짱을 끼고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솔직히 신우이도 젊어 보이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 남자하고 있으니까 무슨 딸처럼 보일 지경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쓰러질 것 같은 표정이셔서 제가 얼른 부축해 모시고서 식탁으로 갔죠. 이쪽으로 오세요. 어머님이 다 차려놓으셨어요. 자기야, 우리 엄마 음식 솜씨 좋다고 했잖아. 이쪽은 우리 올케고. 그러네. 정말 음식 많이 차려놓으셨네. 남자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앉자마자 음식을 입에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아유, 제가 집밥을 먹은 지가 정말 오래되어서 맛있네요, 진짜. 도저히 낯선 집에 처음 온 사람 같지 않게 넉살이 좋았죠. 저와 시어머니는 굳어있는 사이에 신우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그이가 건설 일을 해서 돈을 잘 버는 대신 워낙 먹는 게 부실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주 밥 좀 차려줘. 뭐? 네가 차려야지 이거사. 아이, 난 밥 못하잖아. 그까짓 거 좀 차려주면 어디가 어때? 시어머니는 어질어질한 듯 이마를 짚으셨지만 곧 차근차근 물어보시더라고요. 나이는 몇인가? 저 49입니다. 49? 세상에, 시누이와 띠동갑도 넘더라고요. 남자는 별로 부끄럽지도 않은 듯 계속 말했어요. 이혼했는데 아들 둘이 대학생입니다. 다 키웠으니 이제 저도 제 사랑 찾아 결혼하려고요. 들었지, 엄마? 시누이는 다른 조건보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지점에 꽂혀있는 것 같더군요. 자기가 누군가의 사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눈을 완전히 가려버린 것 같았어요. 우리 자기 돈을 진짜 잘 벌어, 엄마. 대학생 아들 둘 다 등록금 걱정 없이 보냈다는 거 너무 대단하지 않아? 그래. 아들들도 잘생겼어. 난 고생도 안 하고 장성한 아들 둘이 생기는 거야. 아유, 세상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못 견디고 작게 탄식했지만 시누이나 그 남자나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았죠. 그 남자는 시어머니가 차려놓은 밥과 반찬을 죄다 쓸어넣느라 정신이 없었고 시누이는 그 남자가 자랑스러워서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시누이가 저런 남자와 결혼 결심을 했다는 것에 대해 고소해야 할지 아니면 시어머니께 죄송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쨌거나 제가 쏘아붙인 말 때문에 시누이가 남자를 찾아 나섰다가 저런 남자를 데려온 것 같으니 말이에요. 간혹 시누이가 절 노려보거나 의기양양한 얼굴로 웃는 게 보였거든요. 저는 그래도 시누이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제정신을 차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그 남자를 데려온 지 1년도 되지 않아 결혼해버렸죠. 나이에, 직업에, 이혼 경력에, 자식 문제에 온갖 문제가 산적해 있었지만 시누이한테는 아무것도 상관없는 모양이었어요. 한편으론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과연 얼마나 버틸까 했는데 시누이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잘못된 결혼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결국 시누이의 히스테리는 노처녀 히스테리에서 결혼 잘못한 아주머니의 히스테리로 바뀌어 버렸네요. 아무튼 저는 시누이가 시댁에서 나가버렸으니 행복한 결과였어요.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년차 새댁입니다. 대학 동기의 주선으로 잡게 된 소개팅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서로의 완벽한 이상형은 아니었으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비슷하게 통하는 게 많았고 편안한 부분이 있어서 진지하게 교제를 시작했죠. 어린 나이도 아니니까 아무래도 결혼 전제로 연애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동갑이고 연봉 크게 차이 안 나고 양가 금전적인 형편까지 비슷합니다. 전 솔직히 결혼을 적기에 아주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만족스러웠던 것이죠. 나이며 조건이며 상대 성향이며 이만하면 모든 게 무난했으니까요. 어렸을 때는 제가 결혼하면 신혼여행으로 무조건 유럽 일주 정도는 할 줄 알았건만 막상 현실은 개뿔이었네요. 제주도 여행 2박 3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오랜 로망은 깨졌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눈부신 제주 바다를 보면서 남편과 둘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요. 코로나 종식되고 나면 우리 돈 많이 벌어서 어디 근사한 휴양지에 장기 여행 떠나자고 행복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저희 부부. 불과 수개월 뒤에 올해 안에 제가 이런 힘겨운 고민글을 쓰게 될 줄이야. 정말 사람 앞일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네요.
설마하니 제가 시댁 고민 보유자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사연 봐주시고 들어주시는 분들, 도대체 누가, 어느 쪽이 잘못한 건지 판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아주 진지합니다. 시작은 별거 아닌 지점에서부터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판 남들 눈에는 혹시 저의 고민과 이 이야기들이 별거 아니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짐작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꼭 큰일에만 다치나요? 작고 사소한 것에도 잘못 찔리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는 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저도 거슬렸던 게 처음엔 아주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저희 시모의 말버릇이요. 그 경솔한 주둥이 때문에 참다가 정신 돌아버리기 직전까지 갔어요. 아, 참고로 남편에게는 여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아가씨는 혼자 자취하고 있어요. 보니까 연상 남자친구는 있던데 결혼 생각은 아직 없다더군요. 그런데 아가씨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요. 여자랍시고 저희 오빠랑 차별을 엄청 당했어요. 무조건 오빠가 우선이었고 집안에 대들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일단 집에서 받은 상처가 아주 큰 사람이라서요. 엄마가 저한테 막말을 자주 했었고 저희 친척들 있는 자리에서 웃긴 소리 하듯이 저 소재 삼아서 흉보고 친구 모임에서도 저 우스꽝스러운 딸로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 들은 적 있어요. 제가 그런 거 마음속에 담아놨다가 엄마랑 싸우는 순간이 오면 그랬던 것들 다 따지는데 그러면 엄마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그랬다고? 내가 언제? 이렇게 발뺌을 해요. 저는 거의 20년을 넘게 겪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언급하면 또 저한테 너도 정말 유난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저도 할 말 없어져요. 가족끼리 그런 걸 다 재고 있었던 제가 유난스럽고 소름 끼친다네요. 제가 그래서 혼자 나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가족 많이 사랑하지만요. 엄마의 가시도침말 때문에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제가 언니께 살갑게 못 대해드리고 걷더라도 그러려니 이해해 주세요. 자주 교류하거나 그런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저 챙겨주신다고 많이 그런 거 알아서 한 번은 제대로 제 입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생각 못했던 내용이라서 들었을 때 일단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위로 오빠 2명만 있고 살짝 대면대면한 사이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가씨랑 잘 지내보고 싶었거든요. 자취방이랑 제법 근거리의 신혼집을 얻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가까워지려고 했더니 저랑 둘이 보는 자리에서 저런 이유로 철벽을 쳤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런 집들 꽤 있더라고요. 흔히 요즘 표현으로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아온 딸 있잖아요. 제 친구 한 명도 그랬다고 했었거든요. 저도 자라면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적이 많았기에 아가씨의 말이 오히려 시댁이 평범한 집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네요. 시댁은 저희 신혼집과 거리로 차로 안 막히면 40분 정도, 막힐 때는 1시간입니다. 참고로 시모는 차가 있습니다. 지금은 단종된 스파크 오너예요. 운전 잘 안 하는 시부의 차가 훨씬 더 좋은 건데 왜 그걸 안 타시는지 내심 궁금했었는데요. 시모가 시부의 제네시스를 몰고 나갔다가 2번 긁은 전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시모가 옛날에 K3 타고 다니다가 폐차했었다네요. 이유를 굳이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죠. 저희 신혼집은 아파트인데 신축이 아닙니다. 위치가 좋아서 가격은 피눈물 나게 나가는 정도고요. 저희도 나중을 내다보면서 어느 정도 투자할 요량으로 여길 골랐던 것이었죠. 신축 아닌 아파트 특징이 뭐겠어요? 지하가 아니라 지상주차장 비율이 월등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모 신혼집 놀러왔다가 아파트 화단 들이받았습니다. 입주민들의 돈이 들어간 귀중한 아파트 화단을 망쳐놓은 상태로 파킹했어요. 분명 뒷바퀴가
화단 들이박은 것을 느꼈을 텐데도 태연하게 저희 집을 올라와 저랑 시간을 보냈습니다. 후라질. 당연히 좀 몰랐죠. 그런데 시모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경비 아저씨랑 웃으면서 배틀 뜨는 거 보고 등줄기에 소름 한 줄기 스쳐갔습니다. 신혼 극초기, 시부모 앞에서 물 한 잔 마시는 것 하나 조심스럽게 행동할 때 저는 차마 눈치가 보여 그 화단 사건의 현장에 끼어들지 못했네요. 화가 난 경비 아저씨가 나중엔 어이까지 없어져서 시모랑 언쟁을 벌이는데 턱도 없었습니다. 아유, 후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너그러이 넘어가 주시고 이참에 화단 관리한다고 생각하셔요. 원래 흙도 한 번씩 뒤집어 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시모에게는 정당한 논리가 없었으므로 애초에 상대가 이겨먹을 판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남편이 출동해서 해결했죠. 신혼 초장부터 전 불길한 예감을 받게 되었는데요. 시모는 아주 외향적인 분이십니다. 동시에 다혈질 환자고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고 판단한 결과 시모는 전형적으로 말 먼저 나가는 타입이에요. 일단은 말을 먼저 뱉고 봐요. 뇌에 필터가 없기 때문에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 그대로 뱉어버린 다음 그게 문제가 되면 사과를 하든지 말든지 수습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이런 유형의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초반에 갈피를 못 잡았었어요. 단지 시모가 굉장히 활발하시고 말주변 좋으시다 이 정도로만 여겼죠. 그런데 점점 지내면 지낼수록 이건 진짜 아니올시다 하는 상황들이 닥치는 거예요. 제가 시모랑 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머리 스타일 좀 바꿔보려고 헤어샵에 같이 갔었어요. 기분 전환도 할 겸 저는 커트를 하고 시모는 새치 염색이랑 머리 다듬는 걸 했는데요. 헤어샵 특성상 대부분의 직원들이 여성이잖아요. 시모가 그거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길래 저도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여중여고를 나왔기 때문에 여자들끼리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초 문화도 잘 맞으면 오히려 괜찮다고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손을 뻗어서 갑자기 제 팔뚝을 쿡 찌르더니 여자들끼리만 있으면 그런 일 있지? 네? 뭐가요? 어떤 게요? 혹시 너는 여자들끼리 거시기 한 적 없어? 아, 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여자들하고만 다녔으면 그런 거 있었을 거 아니야.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문장의 의미를 몇 초 뒤에 이해한 저는 얼굴에 열이 확 올라버렸네요. 뒤에 계시던 헤어샵 직원분 표정이 얼굴에 비치는데 그 난해한 기색을 보고선 정말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넘어가려다가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조용히 그랬습니다. 거시기 한다니 그건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이라고 말이죠. 아유, 아내가 지방 출신 사람이라 표현이 조금 거시기 했지? 이해해줘. 뭘 또 당황스러워하고 그러나. 제가 듣고 알기로는 시모의 본가가 지방인 것이지 시모는 계속 올라와서 살아온 분이었는데 그리고 본인 실책을 왜 다른 탓하면서 지방 사람들을 엿먹이시는 건지 정말 이해 불가했어요. 여중여고 나왔다고 해서 다짜고짜 며느리에게 그런 저급한 농담을 건네놓고도 아무렇지 않은 시모 때문에 놀라웠네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시모랑 저 그리고 아가씨까지 셋이서 모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멋들어지게 주말 브런치나 먹자면서 모인 자리였어요. 전 그래도 나름 신경 써보겠다고 새로 샀던 노란색 가방을 그날 게시해서 메고 나갔습니다. 마이크로 미니백이라고 아주 작은 크기의 제품들이 유행하길래 저도 하나 갖고 싶어서 오래 벼르다가 구매한 것이었어요. 메뉴 고르고 음식 나오기 전에 가벼운 대화가 오가고 있었는데 시모에게는 아무래도 제 가방이 눈에 띄었었나 봅니다. 아유, 색깔 쨍하니 화사하다. 그런 건 얼마 주고 샀니? 아, 이거요? 색 이쁘죠?
여름에 메고 다니려고 이번에 산 거예요. 마침 세일 받을 수 있어서 할인가로 잘 샀어요. 행사할 때 사니까 한 50만 원이면 사더라고요. 제 말에 시모, 식전빵을 손으로 집어들다가 놀랐는지 그것을 양갈래로 확 찢어버리더군요. 그걸 보고선 그때 약간 좋지 않은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시모가 웃는데 눈매만 휘어져 있고 입매는 별로 안 우는 겁니다. 괜히 가격 발설했다고 속으로 후회했네요. 어머나 세상에나 50만 원? 이야, 이런 걸 뭐라고 하더라? 그 등골 빼먹는다고 하지? 아유, 손바닥만한 가방에 50만 원씩이나 그것도 할인받았다고? 아이고, 우스워라. 이 브랜드가 워낙 가격대가 꽤 나가서요. 저 이 정도면 싸게 산 거예요. 너 거기다가 핸드폰은 집어넣을 수 있니? 어디 넣어봐라. 한번 보자. 테이블 위에 올려둔 제 핸드폰 가방에 넣어보라고 시모가 자꾸 채근하는데 멋쩍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건 원래 짐을 수납하는 용도의 가방이 아니라 멋내기용으로 작게 나온 것이고 어차피 운전하고 다니는데 가방에는 립스틱 정도만 들어가도 충분했어요. 폰은 항상 손에 쥐고 있으니 별 생각 없었고요. 호구 앞에서 사는 것도 유분수지. 등골 빼다가 뼈해장국을 끓여도 가마솥 한 덩이는 나오겠다. 시모가 깔깔거리면서 막 비웃는데 정말 민망했습니다. 제 돈으로 사는 건데요, 뭘. 저 이런 거 사려고 따로 돈 모아두는 거 있어요. 네 아들 등골 빼먹은 게 아니라 내 돈으로 투명하고 정당하게 구매한 것이라는 걸 어필해봤지만 시모는 푹 짧게 웃는 것으로 저에게 응수했습니다. 내년 되면 그까짓 거 쓸모없어서 쓰레기통에 버릴 게 눈에 훤하다나 뭐라나. 그런 시모의 중얼거림에 제가 뭐라 대꾸할 건수는 더 없고 그냥 민망해서 고개가 숙여졌죠. 아, 엄마, 왜 또 주책이야. 제발 적당히 좀 해. 보다 못한 아가씨가 시모를 향해 눈을 째리더라고요. 그제서야 시모가 웃음을 애써 거두었습니다. 마침 음식이 나오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화제 전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시모가 절 대놓고 비웃으면서 모욕 주다시피 노골적인 표현들을 쓴 것에 대한 앙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가씨가 마음의 상처를 고백해왔던 것처럼 시모는 저에게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말을 막 하는 놀라운 분이신데요. 그것은 시부를 향해서도 동일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말복 지나고 같이 삼계탕 먹자면서 시댁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출동했던 날이었어요. 제가 직장이 대형 빌딩 내 사무실이다 보니까 코로나 이슈에 상당히 민감했던지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빠르게 백신을 맞고 있었어요. 더운 여름에 체력도 바닥났고 업무적으로도 힘든 와중이었기 때문인지 백신 맞고 나서 몸이 안 좋았어요. 하루 푹 쉬고 난 후였는데도 주사 맞은 팔이 천근만근이었고 몸이 으슬으슬하더라고요. 삼계탕 먹으니까 몸이 좀 풀리냐고 남편이 옆에서 계속 물어오니까 시모가 저를 의아하게 봤죠. 그래서 백신 맞고 컨디션 불량이란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너 설마 백신 부작용인지 뭔지 하는 거 온 거 아니니? 뉴스에서 본 게 있다며 시모가 호들갑이었습니다. 제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증상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시부가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엊그제부터 심장 부근이 계속해서 뻐근한 것이 그 백신 맞고서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여직 이러니까 혹시나 해서 걱정이 되네. 먼저 백신을 맞으셨던 시부가 제 모습을 보고 따라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시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크게 웃음소리를 터뜨리는 거예요. 아니, 원래 부정맥 있는 사람이 백신 핑계는 왜 댄담? 시모의 큰 소리에 시부는 겸연쩍은 표정이 되어서 다시 묵묵하게 삼계탕 국물을 떠 드셨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금 하고 마른 기침 소리 한 번 내고 제가 민망해서 되려 시부를 향해 여쭤봤죠. 지금도 심장 쪽이 불편하세요? 맞으셨을 때랑 지금이 아예 똑같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의 질문에 대답한 쪽은 시부가 아니라 시모였습니다. 아유, 말도 마라. 밥 2공기 너끈히 잡숫고 코 드렁드렁 아주 무슨 전동 드릴 마냥 골면서 주무시는 게 네 시아버지야. 어제도 그냥 정신없이 골아떨어지더만 뭐 심장이 어떻고 저쩌고. 아유, 참나 기가 막혀서. 시모의 일침에 시부가 갑자기 풀이 죽어 보이셨던 건 저의 착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명 시부는 다른 말씀도 하고 싶은 눈치였는데 분위기상 시모를 아무도 거스를 순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 시모와 통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는 백신 맞은 거 괜찮아졌다고 컨디션 살아났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시모가 내 그럴 줄 알았다. 갑자기 자신만만한 말투를 하는 겁니다. 네? 뭐를요, 어머니? 너 팔뚝이 장사라서 그까지 뭐 주사바늘? 거뜬히 이겨낼 줄 알았지. 그 팔뚝 다시를 봐라. 참고로 저 평균 체중입니다. 팔뚝이 가냘프진 않아도 두껍다거나 혹은 튼실하다는 소리 들을 정도는 객관적으로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말을 해도 꼭 듣기 싫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가 심한 감기 때문에 원래 맞으려던 날짜에 백신을 못 맞았어요. 그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시모가 더 날리는 겁니다. 천식 환자도 맞는 백신을 감기 환자가 왜 못 맞는다니? 그거 어느 병원이야? 내가 당장 가서 따져 물을 거니까 어디인지 알려줘봐라. 아니요, 어머니. 사실은 병원에서 못 맞게 한 건 아니고요. 열도 많이 나고 많이 아프셔서 백신 맞으러 가기 꺼려지셔서 그런 거예요. 뭐야? 그럼 결국 핑계였다는 거 아니야? 아유, 사돈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시네. 어련히 알아서 맞을 텐데 시모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었는지. 본인 차로 병원에 동행할 테니까 바로 백신 예약 빨리 잡으라는 시모. 진짜 간신히 말렸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저도 슬슬 학을 뗄 정도였네요. 차곡차곡 제 속에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이게요, 당할 때마다, 겪을 때마다 사람 기분 아주 은근하게 더러워지는데 제대로 따지기엔 상황마다 애매했어요. 직접 당사자가 되어보니까 왜 아가씨가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하면 너 예민하게 왜 그러냐 하면서 역으로 당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가장 짜증나는 점이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이런 것에 통 무신경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그러실 때마다 사람 약오르고 기분 나빠지는 거 정말 모르겠어? 제가 시모와의 일화를 하나씩 정립할 때마다 남편에게 따졌는데요. 자기는 그런 뉘앙스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겁니다. 시모가 간혹가다 말을 드세게 하긴 하지만 상대를 엿먹이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게 남편의 주장이었어요. 나쁘게 받아들이는 쪽이 나쁜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모의 막말이 그 정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했고 남편의 주장과 맞섰죠. 왜냐하면 시모는 하다하다 저의 친구를 겨냥해서 써서는 안 되는 단어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의 본격적인 언쟁이 일어나기 바로 얼마 전, 제가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동창에게서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어요. 물론 기프티콘과 함께였습니다. 옆에 시모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모바일 청첩장을 뚫어지게 보니까 궁금했는지 같이 보시더라고요. 화장 때문이겠지만 얼굴이 아주 화려한 인상이네. 눈매 보니까 남자 꽤나 후렸을 상인데? 시모의 얘기에 저는 나름 대꾸하겠답시고
이 친구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많이 놀았고 남자도 여럿 만났다. 그렇지만 결혼은 수더분하고 진중한 분과 하게 됐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하는 말. 에휴, 그래봤자 걸레는 걸레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내가 들은 것이 정말 맞나? 의구심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착각이 아니었는지 저보고 시모가 이런 친구는 근처에 두지 말라면서 혀를 끌끌 차더군요. 에휴, 가까이 하지도 말고 결혼식 불참하는 김에 인연 정리하면 딱이겠네. 설마 상황도 여의치 않은데 결혼식을 간다고 하는 건 아니지? 내가 너 믿어도 되지?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제 친구인데 걸레라뇨.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새롭게 잘 살아보려는데 표현이 너무 격하시네요. 빨아서 구정물 좀 뺀다고 걸레란 사실이 없어지니? 내가 틀린 표현 갖다 붙인 것도 아니건만 뭘. 그러면서 싱글벙글 웃으시대요. 와, 정말 최강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완전체를 상대로 어떤 상식을 가지고서 맞붙으면 아무런 소득이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 유야무야 분위기를 넘겼지만 제가 몇 시간 있다가 곰곰이 돌이켜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곱씹을수록 점점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런 판국인데 남편은 시모의 말에는 저희가 없으니 나쁜 게 아니라는 헛소리만 해대고 제가 참다 빡이 안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잘못이야. 어머니한테 아기가 없으면 뭐래. 당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악인걸. 사람 기분 나쁘게 시리 매번 그러시는 게 말이 돼? 남편도 제가 자꾸 그러니까 자기도 짜증나나 봅니다. 우리 엄마 원래 그런 사람이라니까. 정 신경 쓰이면 네가 해결해. 누가 뭐래? 누가 말려? 그냥 네가 대놓고 엄마가 그럴 때마다 뭐라 그러면 되잖아. 어머니가 내가 뭐라 한다고 들을 뿐이셔?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해? 아들이니까 더 잘할 거 아니야. 웬만한 말은 씨알도 안 먹히던데? 나 이대로라면 어머니랑 거리 두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네가 잘 좀 말해보라고. 충격요법이든 뭐든 너도 제대로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알려주면 될 거 아니야. 아쉬운 사람이 나서야지. 뭐 나보고 어떡하라고? 정말 도움이 안 되더군요. 남편과의 설전에서 하나 건진 것이라면 제가 시모의 무식한 만행에다 대고 뭐라고 할 발언권을 지지하에 얻은 것이었습니다. 웬만한 거 가지고 시모한테 달려들 생각은 없었어요. 그랬다간 역관광 당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참으면서 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계기가 찾아왔어요. 바로 여러분께 이 상황에서 누가 잘못했냐고 여쭤보고 싶은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시모가 언니, 즉 저에게는 시모 되시는 분을 보러 경주로 2박 3일 놀러 가겠다고 했었거든요. 일정을 미리 들어서 저도 얼핏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까먹고 지내다가 금요일 퇴근하고 와서 저녁 먹고 느릿하게 밥상 치우고 있는데 시모가 갑자기 신혼집으로 방문했어요. 연락도 없이 늦은 저녁 시간에 이게 웬 날벼락인가 했죠. 시모가 약간 격양돼 있는 상태란 것이 보였습니다. 저보고 냉수 한 잔부터 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무슨 일이냐며 궁금해서 계속 물어보고 저는 이 어이없는 불쑥 방문에 황당해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 정리 끝나고 나서 시모가 알려준 전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시부가 요즘 입맛이 통 없던 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모가 주말 내내 집을 비우는 김에 진한 사골국이나 끓여놓고 가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대요. 시모는 아침밥 먹고 나자마자 사골 끓이는 거 준비했고요. 그런 다음 동네 친구네에서 점심 먹으러 나갔고 저녁 준비할 때가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준비하기 전에 시부랑 무슨 대화를 하다가 싸웠다는 거예요.
이까짓 거 몇 시간 들여다보고 불 봐준 거 그걸로 유세냐면서 내가 길길이 날뛰어줬지. 그냥 솥단지 가져다가 싱크대에 몽땅 부어버렸어. 국물 죄다 쏟아버리고 건더기는 음식물에다가 버리고 왔더니 아주 속이 그냥 싹 개운하네. 아유 참나. 한우로 끓여달라고 사골 좋은 걸로 사온 그 정성을 봐서 내가 참으려고 했더만 시덥잖게 시비를 걸잖아. 그러니 내가 거기서 참아지겠니? 그러면서 시모가 손뼉 박수를 치더니 영감탱 굶어 보라면서 깔깔 웃는 겁니다. 제가 듣는 동안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진짜 개념이란 게 전혀 없으시네요. 그러자 시모랑 남편이 동시에 저를 쳐다보더군요. 제가 시모처럼 아주 밝게 웃으면서 또 그랬습니다. 와, 무개념 수준이 정말 한결같으세요. 일관성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시모가 놀라서 눈 동그랗게 뜨는데 남편이 저 잡아 끌고 안방으로 가더라고요. 화난 표정을 보고 저는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뭐 하는 거야 지금? 네가 네 엄마 무개념 지적하라며. 네가 하라는 대로 어디 해봤다. 저도 짜증나서 홧김에 막말을 했는데요. 남편이 바로 제 뺨을 쳤어요. 지금 나 때린 거냐고 하니까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모가 뭔 소란이냐고 안방에 들어왔는데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폰이랑 차키부터 챙겼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한다는 생각이었죠. 지금 어디 가는 거냐고 시모가 호들갑 떠는 와중에 남편은 쟤 그냥 냅두라면서 그런 지 엄마 말리고 있고 짐 챙겨 나오면서 제가 웃었습니다. 모자가 쌍으로 코미디를 찍는구나 싶었네요. 친정에 말하면서 쪽은 팔리고 죄송스럽긴 했지만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저 이혼 불사있다고 하는데도 친정 식구들은 다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어서일지도 모르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누구 잘못이라고 보세요? 아직도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시모, 저랑 기싸움하고 있는 남편. 이 사이에서 저는 지금 이혼 외에는 답이 안 보여요.